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딱 한 가지 주제로 말씀을 좀 짧게 드리고, 그다음에 현실 정치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을 하시든 제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제가 먼저 말씀드릴 거는 뉴 미디어 정치라는 게 뭐냐, 그겁니다. 한 30년 전부터 이제 정치가 미디어 정치 시대가 됐어요. 그 전에는 미디어가 그렇게 큰 역할을 못했는데 한 30년 전부터 미디어가 정치의 주역이 됐어요. 그런데 한 10년 전부터 이 미디어 정치의 성격이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은 흔히 말하는 유튜브 정치 시대가 됐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냐면 올드 미디어 정치 시대와 뉴 미디어 정치 시대,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올드 미디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 좀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쉽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올드 미디어는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은 조선일보부터 보는 거, 그게 올드 미디어예요.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KBS, MBC 9시 뉴스를 봐야 되게 하루가 정리되는 거. 조선일보에서 시작해서 KBS, MBC 9시 뉴스로 끝나는 게 올드 미디어 정치 시대의 생활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한 30년 전에 대통령 한 사람은 맨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기도 전에 조선일보부터 봐요. 그리고 9시 뉴스를 다 봐야 오늘도 별일 없었구나 그러고 잔다고요. 그게 올드 미디어. 그러니까 뉴 미디어 시대는 어떻게 달라졌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 낮에 일하다가도 유튜브, 밤에 마지막도 유튜브, 유튜브에서 시작해서 유튜브에서 끝나는 게 뉴 미디어 시대의 특징이에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유튜브건 조선일보건 MBC건 이게 자기 재생산을 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만 코인팔이 하는 거 아니에요. MBC도 시청률 팔이를 하고 조선일보도 구독자 팔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른바 광고 시장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10년 전부터 바뀌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리냐면, 광고 시장이라고 할 때는 광고주들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다, 현대다 하는 광고주, 대형 광고주, 또는 뭐 유튜브가 소개하는 수많은 상품들 있죠. 그게 다 광고주들이잖아요. 근데 광고주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권리에 따라 움직이죠. 광고 효과가 없는데 비싼 돈 주고서 광고할 광고주는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에. 전 세계 어디에도 그런 광고주는 없습니다. 차라리 자선 행사를 하고 말지. 광고 효과가 없는 데는 광고가 안 갑니다. 그리고 광고 효과가 떨어지는 데는 광고료가 적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광고주들이 시장의 이 흐름에 제일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광고 시장을 딱 단면을 잘라서 보면 KBS, MBC를 비롯한 지상파, 그다음에 TV조선 채널A와 같은 종편, 그다음에 열댓 개의 라디오, 그다음에 조중동과 같은 신문, 뭐 주간지 월간지 다 합쳐서 이 사람들이, 이 기성 언론이 수주하는 광고의 물량이 있죠. 전부 다 합쳐도 유튜브 하나의 광고 물량에 미치지 못해요. 광고 물량이라고 하는 건 객관화된 수치로 나타나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다 합쳐도 유튜브만 못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거 다 합쳐봤자 유튜브만 못한 그런 언론 지형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드 미디어 시대는 끝났고 이제 뉴 미디어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올드 미디어와 뉴 미디어의 다른 점이 있는데,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올드 미디어 시대는 언론인들이 이른바 제4부라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했어요. 심지어 저 80년대, 90년대는 조선일보 사주를 밤의 대통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을 조선일보가 낙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드미디어 시대의 미디어는 시청자, 구독자, 뭐 청취자, 독자들한테 자기들이 정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그러면 시청자나 독자가 알아서 그걸 받아먹는 그런 일방향 구조였어요. 그냥 조중동이 만들면 그게 진리가 되는 거야. KBS 뉴스에 나왔다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한 60대, 70대 분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뭐라고 논쟁을 하다가도 야, 그저 KBS에서 나왔어 그러면 그걸로 논쟁 끝. 그게 진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언론이 일방적으로 정보, 데이터도 제공하고 정보도 제공하고 그냥 일방향으로 다 처리가 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 제기할 통로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유튜브 시대로 바뀌면서 조중동도 KBS, MBC도 여러 수많은 미디어 중에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나 니나 똑같은 미디어가 된 거죠. 그리고 유튜브라고 하는 게 쌍방향을 생명으로 하거든요. 지금 이 방송은 녹화를 하지만 지금 생방하는 유튜브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생방 중에 유튜브에 댓글창으로 수많은 의견들이 올라오잖아요. 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에 대해서 비판하는 얘기들이 동시에 막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무시하고는 유튜버가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유튜브는 속성상 일방향이 될 수가 없어. 유튜브가 일방적으로 막 무슨 생각을 강요하거나 막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막 세뇌시키려고 해도 대중에 의해서 그게 배격되고 부정되거든요. 그것도 실시간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저도 팩트체크를 계속하면서 방송을 하지만 저도 사람이라서 때로는 팩트체크를 못하고 또는 잘못 알고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댓글창에 바로 그것을 교정해주는 댓글들이 올라온다고요. 그 댓글을 보고 저도 계속해서 제 부족한 점을 보완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미디어는 그런 기능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유튜브는 바로 그런 이 쌍방향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영향력을 이 유튜브에 상실당하고 있는 기성 언론들은 이 유튜브가 너무 밉지. 묘니까 끊임없이 유튜브를 가짜뉴스나 생산하는 곳이라고 자꾸 매도하면서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그 성격상 가짜뉴스를 생산할 수가 없어. 가짜뉴스를 생산하려고 하는 순간 댓글창을 통해서 그게 바로 교정이 되어버리니까. 그런데 기성 언론들은 지금들이 가짜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려? 이게 가짜뉴스라고 항의를 하고 싶은데 항의할 통로를 또 그 사람들이 딱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짜뉴스나 이 거짓말은 기성 언론들의 전용물이었어요. 근데 이자들이 자신들을 대체하고 있는 뉴미디어의 힘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유튜브는 가짜뉴스, 거짓말을 생산하는 곳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절대적으로 선한 공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유튜브도 기성 언론과 마찬가지로 선정주의에 빠지고 조금이라도 돈 좀 더 벌기 위해서 막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정보를 제시해도 자극적으로 하려고 그러고 뭐 그 과정에서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 이런 일들이 예전에 기성 언론들 때는 없었냐? 그때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다만 우리가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웠을 뿐이에요. 그 유튜브 뉴미디어의 핵심은 그러니까 쌍방향에 있는 겁니다. 쌍방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즉각 교정이 가능한 이런 구조예요. 그 기성 언론들이 유튜브를 공격하고 매도하면서 코인팔이를 한다, 뭐 슈퍼챗
장사를 한다면 하기 되잖아요. 슈퍼챗은 생방송을 할 때만 가능해요. 아시겠지만 녹화 영상을 올려놓으면 슈퍼챗을 할 수가 없어. 생방송을 할 때만 슈퍼챗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생방송을 튼 순간 우리는 쌍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함부로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면 실시간으로 그것이 걸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는 올드미디어에 비해서 훨씬 더 정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게 그 뉴미디어 시대가 도래했고 뉴미디어가 올드미디어를 완전히 압도하고 있다. 이번 전당대회도 사실은 그게 여실히 드러났는데 증명이 한 번 더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하는 사람들도 이 뉴미디어 시대에 어떻게든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뉴미디어 시대에 적응하는 방법이 올드미디어 방법이야. 그래서 잘 안 맞아. 무슨 말이냐면 뉴미디어는 쌍방향을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른바 대본, 시나리오라는 게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그럴듯하게 대본을 써놔도 댓글창에 누군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올리는 댓글까지 내가 시나리오를 써놓을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나리오가 불가능한 거야. 대본이 불가능한 거야. 근데 올드미디어 시대에 미디어를 제법 잘 이용했다는 정치인들은 거의 대부분 시나리오 대본을 가지고 이용을 했거든. 인터뷰는 대충 해도 녹화할 때 편집 잘하면 되니까. 언론 신문사 가서 인터뷰를 막 1시간, 2시간씩 이 말 저 말 다 한 다음에 결국 마지막에 신문이라는 형태로 대중한테 전달될 때는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편집해서 이렇게 아주 멋있게 보이는 밥상 차리듯이 그렇게 독자들한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이 올드미디어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미디어는 그냥 수단이야. 내가 뭐라고 얘기하든 편집을 잘하면 돼 라고 하는 마인드 속에서 미디어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디어는 그냥 이용한 거지. 근데 유튜브 시대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 순간 그냥 정치적으로 거의 사망. 이거를 기성 언론에 빠져있는 기성 정치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전달하는 수단이 조금 달라졌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잘 모르는 거지. 그래서 이 유튜브 시대의 뉴미디어 시대에 정치인은 본인이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메신저가 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올드미디어 시대에는 정치인이 굳이 메신저가 안 돼도 연출이나 편집이나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대단한 정치인인 것처럼 포장을 하고 연출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뉴미디어 시대에는 그런 포장과 연출이 불가능해요.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냥 지 실력 그대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이 사람이 메신저의 역량을 갖고 있냐 아닌가. 메신저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럼 메신저라고 하는 게 뭐냐? 메신저는 메시지를 전달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 단순한 전달이 아니라 메시지를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쥐가 알아서 정치인은 말로 정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로 정치하는 그걸 메시지라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본인이 스스로 메시지를 생산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문재인이 같은 자는 A4 없으면 한마디도 못한다며. 그러니까 이런 자는 뉴미디어 시대에 그냥 갖다 놔도 그냥 죽어.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런 옥석이 지금 가려지고 있는 게 지금의 정치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뉴미디어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정치인, 특히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 자유파를 지금의 정책 난관으로부터 탈출시킬 수 있는 정치인의 첫 번째 조건 또는 처음이자 마지막 조건은 이 사람이 메시지를 생산하고 전달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메신저이냐 아니냐, 이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대사에서 저는 메시지를 생산하고 그걸 잘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신저 수준의 정치인이 몇 사람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저는 처칠이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해요. 처칠. 또 레이건이 그런 사람이었고, 미국 대통령으로 예를 들면 클린턴이나 오바마나 트럼프도 메신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에는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이 메신저 수준의 역량을 갖춘 정치인이었다고 생각해요. 꼴보기 싫지만 좌파 것들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 이재명이가 메신저 수준의 역량을 지 나름대로는 좀 갖고 있어요. 제가 왜 그런지 설명 잠시 후에 드릴게요. 자, 메신저가 되려면 지금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이재명이가 저게 간단한 자가 아니라는 걸 내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메신저가 되려면 두 가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는 메시지 생산 능력, 그리고 하나는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이 두 개가 있어야 메신저가 된다고 했어요. 비서가 써주는 거, 정책 참모가 써주는 거를 그냥 읽는 거는 지가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 처칠이 노벨상 수상자인 건 아세요? 처칠이라는 사람이 영국 총리 그만둔 다음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어떤 분야의 상을 받았는지 혹시 아세요? 문학상 받았어요.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이라는 책을 써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처칠의 지적 능력은 당시대 최고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지 생산 능력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정말 깔끔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생산하고 그거를 전달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의 전달 실력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대본이 필요 없지. 시나리오 이런 거 필요 없죠. 다크에스트 아워라는 그 처칠을 다룬 영화에 보면 전쟁이냐 평화냐 또는 전쟁이냐 굴종이냐 그 두 길에서 이 수많은 영국 당시 정치인들이 챔버린 계열의 정치인들이 굴종적 평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할 때 마침내 전쟁 결심하잖아요. 그 전쟁 결심은 물론 상징적이지만 영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상상력이니까 상징적인 표현이지만 그 결심을 하는 과정에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나오거든. 지하철에서 영국 시민하고 처칠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결심을 붙여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나리오나 대본이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칠은 거의 한 80년 전에 영국 국민 런던 시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결심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실제로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정말 훌륭하게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거죠. 메시지 생산 능력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전달 능력을 동시에 갖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처칠은 메신저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레이건이 메신저인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클린턴의 연설이나 오바마의 연설이나 우리하고는 조금 정치적 결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클린턴의 연설이나 오바마의 연설이나 트럼프의 연설은 아주 훌륭한 메시지를
담고 아주 효과적으로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특히 트럼프가 2019년에 연설한 거, 나는 사회주의자, 미국은 어떤 경우에도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 짧은 연설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의 이 세계질서 재편에서 중국을 위시한 이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고 그걸 아주 효과적으로 미국 국민들한테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트럼프는 아주 뛰어난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냥 무식하고 터프하고 그저 장사꾼처럼 밀고 당기는 거나 능하고 이런 사람으로 매도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미국의 주류 언론부터 미국의 기성 언론부터 그렇게 막 매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미국 사회를 이끄는 여론의 핵심으로 뉴욕타임스다, 워싱턴, 포스터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또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다, ABC다, CBC다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나라로 찾으면 KBS나 MBC나 조중동 같은 거거든. 거기서는 뉴미디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트럼프가 정말 진짜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국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매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트럼프의 연설은 미국 국민을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메신저예요. 메신저. 이승만 대통령이 헐헐 간신 혼자 몸으로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이념 지형 속에서 대한민국을 건국하잖아요. 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뭐 있었겠어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습니까? 경찰을 동원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로지 이 메시지 가지고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움직이거든요. 근데 이 메시지에 이승만 대통령은 거의 모든 정치 생명을 걸어요. 1946년 정업선언 같은 거. 자, 우리가 일제로부터 35년간 지배받다가 해방이 됐는데 당시에 다시 신탁통치를 얼마 동안 해야 된다 그럴 때 그게 일종의 그 일제 식민지와 비슷한 외국의 통치를 다시 받는 건데 그 상태에서 신탁통치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럴 때 소련의 사주를 받아 또 미국 눈치를 봐야 되는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다 신탁통치 찬성으로 돌아요. 좌파들이 가장 먼저 신탁통치 찬성으로 돕니다. 여기에 끝까지 신탁통치 반대를 하거든요. 지금 우리 상식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당시에는 신탁통치 반대가 소수파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만 해도 미소공의가 막 가동되고 미국과 소련이 합의해가지고 한 몇 년만 우리가 통치하다가 너네 독립시켜줄게 막 이렇게 할 때니까 그때 이 신탁통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은 소련을 반대할 뿐만 아니라 미국을 반대하는 것이기도 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또 5,000년 이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말처럼 우리는 분단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런데 38선 이북은 소련이 38선 이남은 미국이 점령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야 그냥 저쪽은 어차피 소련이 점령하고 공산주의로 갈 거니까 우리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독립해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은 그야말로 민족의 반역자 소리를 들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말이거든요. 그걸 1946년 정읍에서 선언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진짜 외로운 투쟁을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 그런데 이 사람이 그러면서 아무 수단도 없고 오로지 메시지만 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그 메시지는 100% 이승만 대통령만이 생각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승만 대통령만이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메시지 전달에 성공한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의 메신저로 제가 처칠을 꼽았는데 이승만도 바로 그 처칠과 같은 시대에
대한민국 건국이라고 하는 것을 처칠보다 훨씬 더 불리한 이념 정치 상황 속에서 이끌어냅니다. 그래서 이 처칠도 장개석도 이승만 대통령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미국의 루즈벨트건 트럼프건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무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신저였어요. 박정희도 그렇죠. 박정희 모델은 아주 독창적인 모델입니다. 나중에 거의 대부분의 나라 개발도상국가들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박정희 개발 모델, 박정희 발전 모델, 등소평이도 배워야 된다고 그러고 싱가포르의 립관율도 배우고 싶겠다고 그러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 박정희의 발전 모델은 박정희의 메시지예요. 박정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발전 모델을 만들어냈고 그걸 박정희만이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전달하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근대화 혁명에 합류하도록 만들어내요. 우리가 생활운동을 좀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양철로 개량해주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자고 노래 부르고 그게 아니고 이 새마을운동이라고 하는 모델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우리는 70년대, 80년대를 거쳐서 이제 새마을 얘기를 더 이상 안 하지만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선진적인 발전 모델로 평가받고 받아들여지고 있는 게 새마을 모델이에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그 새마을 모델을 따라서 지금 자기 나라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새마을 모델의 핵심이 뭐냐? 새마을 정신을 자조분면 협동이라고 당시에 설명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면 자조, 근면, 협동에서 핵심이 자조예요. 그러니까 자조라고 하는 게 뭐냐면 스스로 하려고 하는 쪽에 더 많이 도와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시멘트를 똑같이 몇 개 마을에 나눠준 다음에 그 시멘트를 이용해서 마을 길을 닦은 마을에는 그 다음에는 더 많이 도와주고 이걸 그냥 흐지부지 그냥 각각 나눠가지고서 자기네 집 아궁이나 만드는데 써버리고 길은 여전히 그냥 흙길로 돼 있는 마을에는 그 다음에는 지원을 줄여버리죠. 그래서 경쟁을 유발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 말하자면 마중물, 정부의 마중물을 받아서 뭔가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내는 마을에는 그 다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서 더 발전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경쟁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하는 모델이지만 동시에 시장 경제의 경쟁 모델을 적극적으로 도입했기 때문에 그 당시까지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었던 발전 모델이잖아요. 이게 아프리카에 수출이 됐는데 제일 어려운 게 그 자조라는 거 아니에요. 나눠주면 받아서 쓰는 데만 익숙해 있어가지고 후진국들은 대부분 그래요. 우리나라도 나눠주는 거 받아 쓰는 데만 익숙해 있었던 1940년대, 50년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나눠주면 이걸 어떻게 생산적으로 다시 활용해서 더 큰 지원을 받을 건가에 대한 마인드와 개념을 갖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지금 생활 모델이 아프리카에서 실패한 나라들의 아주 대표적인 요인이고 그걸 넘어서면 대부분 다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자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가주도 근대화 혁명과 시장 경제의 경쟁 원리가 결합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정희의 독창적인 모델인 거죠. 그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박정희식 발전 모델을 국민들한테 전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박정희가 직접 생활 노래도 짓고 경연대회도 하고 각종 행사마다 자조분면 협동의 핵심은 그 자조라고 계속 설명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거를 정책 집행 과정에서 구현해 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는 근대화 혁명을 이끌 정도의 아주 걸출한 메신저였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이런 그 뛰어난 시대적 영웅들에 비해서는 정말 택도 없이 미치지 못하는 이재명이가 제가 메신저 중에 하나라고 평가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실 텐데 보세요. 이재명이는요
SNS 세상에 이른바 얼리 어댑터예요. 지가 지 손가락으로 지금의 개딸을 만들어내요. 노무현의 노사모가 있지 않냐? 노무현의 노사모는 노무현이 만든 게 아닙니다. 문성근이하고 뭐 누구누구하고 해서 그냥 노무현의 팬클럽이 먼저 결성이 되고 그거를 노무현이가 올라탄 거예요. 근데 이재명의 개딸은 다릅니다. 이재명의 개딸은 이재명이가 처음부터 손가락으로 한 명, 두 명 모으기 시작해서 지금 22만 명의 재명인의 마을을 만들었어요. 그 22만 명의 이 재명인의 마을을 만드는 과정이 한 10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10년 더 걸렸을지도 몰라. 성남시장 할 때부터니까. 네. 그때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당시에는 대통령 꿈이나 꿨겠어요? 그저 다음 시장 선거 다시 재선되면 다행이지라고 생각했던 그때부터 이제는 끊임없이 한 명 모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맞춤형으로 메시지를 계속 주면서 이거를 갖고 나가거든요. 그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개딸들이기 때문에 센 거예요. 대깨문보다 센 거예요, 개딸이. 문재인이가 권력을 잡고 문재인이한테 덤볐던 자들이 하나하나 사라져 가잖아요. 박원순이가 어느 날 갑자기 시체로 발견되고 안희정이가 갑자기 뭐 성추행 범으로 감옥에 가고, 그런데 이재명이 살아남죠. 그럼 문재인이가 이재명이가 애써서 살렸게 돼요. 문재인이가 북한 갈 때 이재명이 빼고 간 건 아시죠? 박원순이는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나도 가고 싶은데 해서 이완영이 시켜가지고 야 나도 어떻게 좀 방북하도록 좀 해봐라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의 대북불법 소문 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문재인 때 뭐 박해까지는 아니지만 별로 중요하게 관리되지 않았던 자예요. 그리고 이를테면 하나하나 사라져간 그 사례대로 하면 이재명이도 사라져갈 운명이 있었던 거지. 실제로 문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후계자는 조국이었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아주 권리잡스러운 언젠가는 치워버려야 돼. 그런 것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걸 버텨낸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캡틴들의 힘으로. 이재명이가 뭐 어디에 의지했겠어요? 객달에 의지했지. 그러니까 지금의 객달을 여러분들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안 돼요. 이걸 만들고 이걸 유지 관리하고 자신의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는 이재명이가 그냥 허접한 그런 외양과는 달리 이게 집단에는 SNS 시대, 뉴미디어 시대에 메신저라고 하는 지 나름의 영역을 구축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고 싸움을 해도 우리가 승산이 있는 거지. 너 이거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기는 맨날 개딸한테 지면서. 여러분들 개딸하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진대니까 지금 우리가 졌으니까 대선에서 졌지. 지난번 대통령 선거 이재명이 했는데 뭐 당이 선거합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거 대선 후보가 자기의 캠프하고 하는 거예요. 윤석열이 대통령 될 때 뭐 당이 뭐 도와준 거 있어요? 그때 이준석이가 당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냥 윤석열 혼자 힘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이도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막 숙청하고 했지만 실제로 선거는 개딸들이 한 거예요. 노무현이 선거는 노사모가 했고 문재인이 선거는 대깨문이 한 겁니다. 당은 방해만 안 해주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재명이한테 김문수가 졌는데 그거는 개딸들한테 우리 자유표가 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윤석열은 과연 메신저냐? 저는 메신저라고 생각해요. 우선 윤석열은 정치권에 들어올 때부터 몇 번에 걸쳐서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합니다.
검찰총장에 임명될 때의 메시지, 검찰총장 임명사, 검찰총장 취임사죠. 부터 해서 정치권 입문할 때의 입장문,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의 후보 취임사, 후보 수락 연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선 치른 다음에 대통령 취임사, 이런 게 이제 윤석열의 짧은 정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그 문서들이잖아요. 이거를 때로는 기술적으로 비서들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 윤석열이 직접 작성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이 메시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그걸 윤석열식 방식으로 전한 거지.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 123 비상계엄을 왜 선포했는지 이를 국민들한테 영상으로, 녹화 영상으로 전하잖아요. 그리고 한남동 대첩에서 충돌로 인한 그 국민 피해가 우려되니까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 나오잖아요. 그때 나오기 직전에 비서한테 스마트폰 켜라고 하고 했던 대국민 메시지에 이르기까지 윤석열은 자신의 중요 메시지를 자신이 직접 작성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거를 당시 정치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국민들에게, 특히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자들한테 전달할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신저로 평가합니다. 윤석열이 메신저였기 때문에 탄핵 이후에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었어요. 그 점에서 매우 아쉽지만 박근혜는 메신저는 아니었어요. 한 번 꺾이니까 회복이 안 돼요. 정치인이 정치인인 이유는 그가 메신저로 존재할 때까지예요. 정치는 말로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메시지가 살아있으면 그는 살아있는 거야, 정치적으로. 그런데 현직 대통령으로 있어도 그의 메시지가 없으면 그는 죽은 거랑 똑같아요. 제가 아까 이재명이는 그런 면에서 좌파 것들 중에서는 메신저의 요건을 갖췄다라고 평가했는데, 저는 이자가 지금은 메신저가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재명의 메시지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 권력을 탈취할 때까지는 지가 죽을 듯 활동했지. 감옥에 안 가기 위해서라도 죽을 듯 활동했지. 그런데 딱 권력을 탈취하고 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자가 절박한 게 없어진 거야. 적어도 앞으로 5년간 감옥에 안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절박함이 사라짐으로써 이자의 메신저로서의 생명도 끝나버렸어. 지난 2달 반 동안 이재명이가 낸 메시지는 하나도 없어요. 자, 이제 메신저가 뭔지 아시겠죠? 뉴미디어 시대는 바로 그런 메신저들이 활동하는 시대예요. 메신저가 아니면 언제 사라지는 듯이 지도 모르게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게 30년 전에는 구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홍보 수단이었는데, 입에서 입으로 전하. 이 구전을 설명할 때 하루에 10리 간다고 보통 설명을 했어. 사람이, 야, 내가 누구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커지거든. 그래서 구전이라고 하는 게 이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아무리 열심히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야,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괜찮더라고 라고 하고 다녀도 그게 전달되는데 하룻밤에 10여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4km다. 그러면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날 만났어. 지금 만나고 있죠?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야, 고성복이 막상 만나보니까 애가 괜찮더라 라는 얘기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게 서울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 100일 걸리는 거지. 400km. 하룻밤에 4km. 최소한 100일은 지나야 이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뉴미디어 시대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같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듯이 똑같이 저를 지금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방식의 미디어 선거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띄워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면 무명의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부각시켜서 후보로 만드는데 최소한 2년쯤은 걸린다고 그랬어. 2년쯤 걸린다고 그랬어. 첫 번째 작업 단계는 얘를 데리고 언론사 사주들한테 인사시키는 거야. 얘 괜찮은 애니까 좀 잘 봐주세요. 언론사 사주들한테 먼저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편집국장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서 폭탄 좀 마셔가면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정치부장 만나서 또 해주고 이 짓을 한 몇 개월을 해야 비로소 언론에서 얘를 주목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써줘가지고 야, 요 메시지 좀 던져라. 요번에는 요거 조선에다 주고 다음 주에는 중앙에다 주다. 이거 한 군데만 주면 삐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동아에다 주다. 이런 짓을 하면서 2년간을 편하게 움직여야 비로소 인지도라고 하는 게 전국적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지방 언론들은 뭐 바보야? 지방에도 다 쫓아다니면서 구실구실하고 인사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만나보니까 사람이 괜찮더라. 이거를 아는 사람이 할 때 훨씬 더 설득력이 커지거든. 그래서 부전이라고 하는 게 이 선거판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이게 아무리 열심히 이 사람이 만나는 사람들한테마다 야, 내가 어제 누구 만났는데 그 사람 괜찮더라고 라고 하고 다녀도 그게 전달되는데 하룻밤에 10여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4km다. 그러면 부산에서 여러분들이 날 만났어. 지금 만나고 있죠? 옛날 방식대로 하면 야, 고성국이 막상 만나보니까 애가 괜찮더라 라는 얘기를 전하는데 그 전하는 게 서울까지 가는데 며칠 걸린다? 100일 걸리는 거지. 400km. 하룻밤에 4km. 최소한 100일은 지나야 이게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뉴미디어 시대는 서울에 있는 분들이 같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듯이 똑같이 저를 지금 보고 있어.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방식의 미디어 선거였기 때문에 누군가를 띄워서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면 무명의 정치인을 대통령 후보로 부각시켜서 후보로 만드는데 최소한 2년쯤은 걸린다고 그랬어. 2년쯤 걸린다고 그랬어. 첫 번째 작업 단계는 얘를 데리고 언론사 사주들한테 인사시키는 거야. 얘 괜찮은 애니까 좀 잘 봐주세요. 언론사 사주들한테 먼저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편집국장들한테 다 일일이 찾아가서 폭탄 좀 마셔가면서 소개를 하고 인사를 하고 정치부장 만나서 또 해주고 이 짓을 한 몇 개월을 해야 비로소 언론에서 얘를 주목을 해.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 써줘가지고 야, 요 메시지 좀 던져라. 요번에는 요거 조선에다 주고 다음 주에는 중앙에다 주다. 이거 한 군데만 주면 삐지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동아에다 주다. 이런 짓을 하면서 2년간을 편하게 움직여야 비로소 인지도라고 하는 게 전국적 수준에서 조금 올라가.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지방 언론들은 뭐 바보야? 지방에도 다 쫓아다니면서 구실구실하고 인사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한 무명의 정치인, 국회의원 뭐 재선 3선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지금들은 뭐 재선 3선이면 대단한 줄 알지만 대선 정치판에서 그냥 무명이야. 이걸 대선 후보로까지 키우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린다고 그랬어. 지금은 한 달에 못해. 한 달에 돈도 안 들어. 폭탄 좀 마실 필요도 없어. 몸 안 상해도 돼. 근데 한 달이면 만들어. 7월 30, 31일 날 지금도 한 20일 전이죠. 오늘이 23일인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있었어요. 그리고 딱 3주 만에 무명의 장동혁이 김문수와 맞짱 뜨는 데까지 왔어. 아니 뭐 1.5선이 뭐 무명이지 뭐. 누가 그 전에 장동혁을 알았냐. 그리고 그때 장동혁을 알고 있었던 사람은 되게 부정적으로 알고 있었어. 한동훈 똘마니가 돼가지고. 저 장혜찬이 자른 놈. 도태로 자르는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어.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것도 정치에 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나머지 사람들은 장동혁이가 누군지 몰라. 지금 여러분들도 장동혁이 지역구가 어딘지 아세요? 아시는 분은 좀 알지만 실제로 잘 모른다. 나이가 몇인지 모른다니까 잘. 그런데 딱 3주 만에 그 장동혁이 직전 대통령 후보,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목숨 걸고 김문수 당선시키려고 다들 뛰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 김문수하고 맞짱 뜨는 상황까지 온 거예요. 불과 3주 만에. 옛날 같으면 불가능한 일이 3주 만에 이루어졌어. 왜? 뉴 미디어 시대. 그런데 장동혁은 됐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되냐고. 장동혁은 됐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되냐고.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제 말씀의 핵심이에요. 장동혁은 메신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3주 만에 비상할 수 있는 거예요. 메신저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요. 자, 보세요. 이건 전당대회 국면만 가지고 설명할게요. 장동혁의 입에서 한동훈 저것들 쫓아내야 된다는 얘기 나올 거 예상한 사람 있어요? 거의 없다니까.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문수가 할 법한 얘기를 장동혁이 한동훈 떨거지들 다 쫓아내야 돼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죠? 지금 차기 대권 주자 얘기도 김문수한테서는 안 나오는데 장동혁이한테서 나와요. 장동혁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대표가 마지막 당직인 사람하고 어떻게 당의 미래를 함께 하냐. 마지막 봉사라고 하는 사람하고. 나는 이제 시작이다. 나는 대통령의 꿈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당대표가 되면 정말 잘하지 않으면 내 꿈이 날아가니까 난 열심히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 이게 옛날에 올드 미디어 시대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그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으면 건방진 것이 말이야. 어디 감히 당대표 하겠다는 자가 그걸 이용해갖고서 대통령 대권 꿈을 꾸고 있네? 야, 당권 대권 분리도 몰라 막 이러고 공격받았을 포인트예요. 근데 지금 그것 때문에 장동혁이 공격받는 일이 없거든. 왜? 이 사람은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했으니까. 아니, 정치인이 대권 꿈꾸는 게 잘못이야? 안 꾸는 게 바보지. 근데 장동혁은 당대표가 돼서 그거를 잘 이용해갖고 내가 대통령까지 도전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당대표가 되면 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라고 지금 유권자들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 그게 먹히면 장동혁 대망론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장동혁이 이번 전당대회에서 구사한 요 화법은 기존의 이 정치 문법하고 많이 다른 거예요. 올드 미디어 시대의 정치 문법이 아닌 거예요. 두 사람이 그 전당대회 중에 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맞아요, 급습당하는 상황이 벌어졌어. 김문수는 오늘도 당사에서 농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처럼 싸운 사람 누가 있나? 이러고 있어요. 장동혁은 영장을 발부한 사법부가 문제다고 하면서 법원에 가서 항의하고, 그 다음에 그걸 또 부당하게 집행하려는 특검이 문제라고 특검 사무실에 가서 항의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 김문수의 방식은 올드 미디어 시대의 방식이에요. 장동혁은 김문수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움직이면서 뉴 미디어 시대에 맞게 이걸 풀어가고 있는 거야. 두 사람 다 투쟁력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지. 둘 다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누가 뉴 미디어 시대에 맞게 싸우냐 이 말이에요. 토론들 보셨죠? 한두 번씩. 뉴 미디어 시대의 토론은 장동혁처럼 해야 전달력이 좋아져요. 말이 길면 올드 미디어 시대는 그걸 다 편집해 주니까 멋지게 보이지만 뉴 미디어 시대에는 말이 길고 장황하고 중언부언하면 사람들이 채널을 돌려. 나는 장동혁이 이런 뉴 미디어 시대의 요소들을 잘 알고 그걸 훈련하고 소화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난 개인적으로 장동혁 잘 모르니까. 그런데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면 김문수는
올드 미디어 시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장동혁은 뉴 미디어 시대에 맞는 그런 언행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뉴 미디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올드 미디어 시대로 돌아갈 일은 없어. 그래서 과거에 대한 선택이냐 미래에 대한 선택이냐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장동혁이 이 메신저로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어요. 메신저가 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가능성을 좀 보이고 있어서 제가 관심을 가져요. 지금도 우리 뉴미디어 시대의 총화들인 우리 유튜브들이 함께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제가 날 때부터 유튜브 아니었잖아요. 저는 한 30년 이상 기성언론, 월드미디어에서 훈련된 사람이에요. 온갖 지상파, 종편, 라디오, 그리고 조정동을 비롯한 신문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우리가 미련을 가질 필요 없어요. 다 합쳐봤자 유튜브만 못해요. 이번 전대에서 기성언론들이 처음에 프레임 딱 걸어가지고서 만들려고 했던 게 뭐냐? 조경태냐 김문수. 그런 기사가 계속해서 났어요. 조경태냐 김문수. 찬탄파냐 반탄파냐. 근데 우리 자유파 유튜버 중에 누구도 그렇게 얘기한 사람 없어요. 그리고 전당대회 결과 어떻게 됐어요? 기성언론들이 덮어씌우려고 했던 프레임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그렇고 민심을 정확하게 읽는 것에서도 기성언론들은 이미 따라올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은 다 현장에 있으니까. 현장에 늘 함께 있으니까, 대중과 함께 하니까. 그래서 자유파 유튜브들이 딴 생각하고 이 함께 현장에서 함께하는 대중들의 민심을 왜곡하지만 않는다면 늘 자유파가 올바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뉴미디어 시대의 정치의 핵심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그래서 저는 제가 요즘 고정TV에서 현장에서 만나는 유튜브들 계속 소개해드리잖아요. 때로는 구독자가 뭐 몇백 명밖에 안 되는 유튜브들도 있어요. 또 대부분 현장에서 만나면 생방송하는 유튜브들인데, 생방송 몇 명 보고 있냐 그러면 3명 봐요, 5명 보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유튜브가 구독자 수가 많아지면 자꾸 언론 흉내를 내려고 그래요. 뭐 인터넷 언론사로 등록하기도 하고 실제로 언론 활동을 하기도 해요. 그 유튜브라는 뉴미디어를 중심으로 세워서 월드미디어의 한 브랜치, 가지를 뭐 갖고 가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본질은 뭐냐? 뉴미디어가 중심이라는 거예요. 뉴미디어. 저는 뭐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하지만 그리고 인터넷 언론사 등록하는 게 그렇게 뭐 어려운 일도 아니래요. 등록해놓으면 좋대. 근데 저는 그게 왜 필요하지? 어디다 쓰려고? 라고 하는 생각이 여전히 있어요. 왜?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건 바로 유튜브 뉴미디어.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냐? 그래서 딴 데 넘겨봐도 좋을 정도로 우리가 충분하냐? 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이 뉴미디어 유튜브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이것도 잘 못하면서 다른 영역을 넘겨본다? 이건 정말 주제 넘은 짓입니다. 저의 입장에서. 그런 거 하는 분들을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당분간 그래서 이 뉴미디어 시대에 올바른 유튜브 활동에 좀 전념하고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일단 여기까지 드리고 여러분들의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뉴미디어는 사실 요새 뜬 이유가 개인의 취향에 맞춰서 보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취사 선택이 가능해서 이게 뜬 거라고 생각하는데,
뭐 전당대회를 예시로 들어주신 것처럼 뉴미디어가 이겼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정치 고관여층이 보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서는 뉴미디어가 이길 수 있는데 뭐 대선이나 이런 큰 판에서는 결국 이제 기성 언론이 갖고 있는 권력이 크잖아요.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보여주고 뭐 시위 같은 경우도 요새는 엄청 많은 사람이 나오는데 결국 TV에는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보수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다고 하지만 이제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결국 기성 언론들이 많이 좀 유리하게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구도에서 어떻게 큰 판에서 또 이길 수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오늘 특강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지금과 같은 유튜버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안 당했을 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랬어요. 기성 언론들이 프레임 딱 짜놓고 거의 모든 채널을 독점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국민들한테 강요하듯이 세뇌하듯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하다가 80% 이상의 국민들이 어느 날 여론조사에서 박근혜 탄핵돼야 돼 라고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결과적으로는 탄핵당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48, 52%가 탄핵 안 돼 라고 대답을 했어요. 완전히 좌파에 함몰된 헌재가 엉터리 결정을 했기 때문에 탄핵당한 것이지 박근혜 때와는 명백하게 그 점에 있어서 그 대중들의 인식 수준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불과 8년 전이고 1년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빠른 속도로 미디어 환경이 바뀌고 있고 올드미디어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쇠퇴하고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평정된 게 아니고 이게 물러가는 것들이 우리 시대는 끝났다 하고 조용히 퇴장하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더러운 걸 보이고 온갖 하다가 이제 밀려나는 건 아닙니까? 지금 저는 이 기성 언론들이 바로 그 더러운 꼴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지긋들 입맛에 맞게 프레임 덮어 씌워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싸울 때마다 판판이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가 이미 불가역적인 상태까지 왔다. 더 이상 이거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니까 저것들도 전부 다 유튜브 하는 거예요.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다 유튜브 합니다. 그런데 망해. 유튜브의 본질을 모르고 이게 그냥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벌이 수단이라고 진짜. 그래서 종편이나 시장파에서 지그들끼리 하는 얘기, 이미 철진한 얘기를 유튜브라는 형식으로 싣기만 하면은 구독이 될 거라고 생각해. 아니잖아요. 유튜브는 그냥 수단이 아니에요. 새로운 의사소통 방식이고 새로운 메시지 전달 채널이라고요. 메시지가 새롭지 않으면 유튜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정치 유튜브는 그래요. 그래서 그냥 수단이라고 생각하고 지그들이 만든 철저한 콘텐츠를 갖다가 실어서 유튜브 형식으로 갖다 놓으면 될 줄 알고 했던 종편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들이 다 지금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고 지금 이제 질문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에 대한 기성 언론의 지배력과 장악력이 존재하지 않냐? 절반쯤 갖고 있다니까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서서히 이미 주도권이 뉴미디어로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이 뉴미디어의 영향을 어떻게 극대화시킬 거냐. 그리고 기성 언론의 그들만의 리그에서 통용되는 그들만의 프레임이 수많은 대중들을 여전히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과제에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 유튜브 같은 뉴미디어가 굉장히 실시간성 그리고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효율적인 그런 이제 좋은 미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뉴미디어 안에는 SNS나 아니면 커뮤니티 같은 그런 이제 다른 채널들도 같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그런 SNS들이 예전에 이제 홍콩 시위라던가 아니면 중동 아랍의 공도 일으켰고 트럼프 이번에
대권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도 굉장히 SNS로 판을 뒤집은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는 SNS로 도대체 어떻게 싸우면 판을 뒤집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공산주의 전략으로 보면 지금이 진지전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좌파 진지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내려고 뭐 혈안이죠. 근데 이 문화 전쟁, 문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전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진지는 언론입니다. 그거는 이제 100년 전부터 그렇게 정리가 돼 있어요. 지금 저는 여전히 언론이 제일 중요한 문화 진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방송 상법에 목숨을 거는 거지. 근데 잘못 짚었어. 이미 올드미디어 시대가 가버렸기 때문에 저 방송상법이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것은 올드미디어의 한 파트인 MBC나 EBS 같은 겁니다. 물론 그런 진지를 우리가 좌파들한테 뺏긴 것은 매우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것은 대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다시 유튜브를 어떻게든 옥죄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니 많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튜브는 두 가지 점에서 저들이 함부로 하기가 어려워요. 첫째는 이게 유튜브가 글로벌 기업이에요. 굳이 따지면 미국 기업이에요. 구글이라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구글을 상대로 전쟁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중국 같으면 그게 어느 정도 가능해요. 중국 공산당이 아주 전일적으로 이 당독제를 하는 나라에서는 야 구글 못 들어와 그러면은 뭐 구글이 에라 하고 더러워서도 안 간다 이럴 수 있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것들이 종북 주사파 저것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을 상대로 해서 지금 뭐 전쟁을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주 무모하기 짝이 없는 전쟁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언론이 아니에요. 그냥 정보 서비스업이에요. 이걸 무슨 수로 언론이라는 잣대를 갖다 대고 통제를 할 거예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언론에 의한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하게끔 하겠다는 것인데 이거를 확장해서 유튜브까지 이건 좌파들이 잘못 잡은 싸움이에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만 우리가 이깁니다. 자, 이 유튜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이 문화 헤게모니를 관철하기 위한 언론 진지에 우리가 좌파들한테 이미 점령당해버린 KBS건 MBC건 뭐 종편이건 이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핵심이 뭐냐? 언론 노조예요. 언론사 사장들이 아니라고요. 이번에 저들이 방송상법을 강행한 것도 이 이사 구성에 있어서 언론 노조를 비롯한 좌파 언론 단체들에게 추천권을 준다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추천권의 핵심은 언론 노조의 추천권이에요. 그리고 언론 노조에 기반한 좌파 언론 단체들의 추천권이에요. 근데 이 언론 노조는 역사가 한 35년 됐어요. 그리고 강력한 기득권이 돼 있고, 그리고 MBC건 KBS건 이 방송사 또는 신문사의 이 언론 노조는 그야말로 왕중왕이에요. 어떤 방송사, 어떤 언론사건 오너 빼놓고, 조선일보 같은 건 오너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장이 있잖아요. 오너 빼놓고 어떤 사장도 이 노조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구조가 이미 정착된 게 한 30년 됐어요. 그래서 저들과 싸우려면 단순히 뭐 사장 한두 명 보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윤석열 정부 때 KBS 사장 뭐 논란 끝에, 진통 끝에 박장범이라는 사람을 사장으로 보냈는데 그 사람이 사장으로 취임한 바로 다음날 저를 프로그램에서 잘랐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KBS 사장도 지가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KBS 언론노조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고성고기를 먼저 자르고 시작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거기 가서 사장으로 타라라고 내보내면 그 사람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 언론 노자가 어떻게 싸워서 이길 거냐가 핵심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각오를 해야 돼. 우리도 30년 고생할 각오하고 시작해야 돼. 저쪽 좌파 끝들이 35년 해갖고서 아성을 쌓았는데 우리가 정권 바뀌고서 사장 하나 딱 내려보내면 그걸로 단칼에 정리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가 잘못이지. 그래서 이 싸움은 기본적으로 이게 진지전적 싸움이고 문화 헤게모니에 둘러싼 싸움이고 따라서 장기전일 수밖에 없어요. 장기전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것들이 저렇게 언론계의 좌파 진지를 구축한 만큼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들이 있었어요. 좌파 것들 나름대로 뭐 해고당하기도 하고 뭐 불이익당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 자유파도 그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싸움을 시작해야 되겠다고 해야 비로소 싸움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점에서 이 정권을 둘러싼 선거와는 별도로 진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이것을 단단하게 구축하기 위한 자유우파 진영의 진지전적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전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화 헤게모니를 획득하기 위한 문화전쟁이에요. 문체부 장관 누구를 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사실은 집중적으로 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는 전략지휘부가 있어야 돼요. 좌파 것들은 저 전략지휘부가 있어요. 그 땅 밑에 있어, 지하에. 우리는 그게 없어. 그래서 문제를 느끼는 개별적인 투심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산지사방에 흩어져서 파편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김정은 집단과 그것을 추종하고 또 지령에 따르는 이 종폭주사파들과의 문화적 헤게모니를 둘러싼 진지전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우리 자유파의 전략과 전술과 역량 배치를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만이 풀리는 문제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항상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제일 그가 했던 게 그 유미디어가 이게 우파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좌파부터 시작했잖아요. 김어준이. 그 김어준이가 그 노조와 정교조 그리고 문화 이런 쪽에서 전부 다 점령하면서 그 엄마들을 갖다가 전부 다 좌파화 시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역사를 알기 힘들었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그 하면서 아니 우리는 전부 다 이게 아닌데라고 생각하는데 그 엄마들이 거기에 너무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그거 하면서 그 엄마들이 거의 다 나중에 보니 다 뒷딸이 됐어요. 근데 항상 그걸 갖다가 많이 걱정하고 지금도 보면 우리 우파의 어떤 이 유튜버보다 김어준이가 제일 세죠. 우리가 그 김어준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그 방심하고 있고 그냥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게 그 사람 한 사람이 그거 해서 이게 맘카페를 갖다가 전부 다 점령하는 바람에 아마 이게 다 넘어갔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도 이게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이 좀 대처할 만한 그 어떤 단체 그러니까 뭐 맘카페도 우파 맘카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엄마들을 이제 그쪽 이렇게 보면은 뭐 어느 아파트에 뭐가 어떻게 이렇게 올라간다더라 하는 그런 것부터도 이게 다 공유를 하거든요. 근데 좀 그런 게 좀 더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네. 또 쉽지 않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러 층위로 설명을 드려야 될 문제이긴 한데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좌파들은 1945년부터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움직여 왔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100년 전부터 이 한반도에 조선공산당이 창단된 게 1925년이거든요.
1925년에 박헌영이가 조선공산당을 지금 소공동에 있는 롯데호텔 그 자리에 있던 중국집에서 창당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따지면 딱 100년이에요. 그런데 그 공산당의 100년에 걸친 체제전쟁, 여기에 우리 자유파가 그러면 언제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했냐? 자유파가 언제부터 조직적으로 대응했냐? 저는 아직도 조직적으로 대응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 그래서 지금 모인 거잖아요. 예, 네. 아직도. 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운이 좋아가지고 자유파 국민들은 정말 운이 좋아서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이승만이 대신 싸워줬어. 혼자서. 맞아요.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을 박정희가 대신 싸워줬어.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계속해서 무임 편하게 없어요. 승차해갖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것들은 안 그래요. 100년 동안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졌어. 때로는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잡혀서 죽기도 하고 생업이라고 하는 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뭐 자식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키고 그러면서 100년 동안 대한민국 체제를 무너뜨리고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온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죽지 않기 위해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생존적 기술들을 만들어 갖고 온 거예요. 그게 커뮤니티로 나타나고, 맞아요. 좌파 맘카페로 나타나고, 그게 김어준이 식의 그런 그 SNS 활동으로 나타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저것들은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어땠냐? 우리는 늘 맞아면 이 기득권 세력이야. 뭐 필요하면 이승만이, 필요하면 박정희가, 필요하면 전두환이 다 했었어. 그래서 우리는 마음 편하게 그냥 세금에만 종사했어. 그 결과가 지금이에요. 쟤네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쟤네는 그만큼 절박했다는 거예요. 저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웠기 때문에 저것들이 저렇게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레닌까지만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동기해야 돼 라고 자폭적으로 선동을 했는데 그람시라는 자가 나타나서 머리를 돌린 거야. 야, 그렇게 맨날 싸워갖고서 맨날 죽어나가면 혁명은 언제 하냐. 그러지 말고 진지를 하나하나 우리 걸로 만들자.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전략을 확 틀어버렸어. 그래서 한 30년 전, 40년 전부터 저 좌파들이 뭐 전의당을 만든다, 무슨 전투 투쟁 조직 전선체를 만든다 이런 것들 다 접어 치우고 각자 어떤 면에서는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이 진지전에 뛰어든 거야. 그래서 판사 되고 검사 되고 의사 되고 방송사 취직하고 작가 되고 그렇게 해서 한 3, 40년 동안 해놓으니까 지금의 이 문화 헤게모니를 작가들이 가져가게 된 거거든. 바로 그때 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 80년대 중반부터 대책을 우리가 세웠어요. 그때가 전두환 정권 때고 노태우 정권 때예요. 그때 우리가 저것들의 이 진지전 전략으로의 전환이 갖는 이 무서운 현실을 제대로 꿰뚫어보지 못했어요. 오히려 겉으로는 데모스가 주니까 겉으로는 저것들이 어제까지 막 길거리에 나와서 데모하는 것들이 갑자기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정권 차원에서는 야, 저것들이 이제 순치되는 모양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 진지전의 무서움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도 대응했어야 돼요. 그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누구 개인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우리 100년간에 걸친 체제전쟁의 그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이제 우리가 그냥 진지전이 지는 게 아니라 진짜 체제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어요. 이 진지전은 그냥 끝까지 진지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지전을 하는 목적은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기동전으로 전화해서
대한민국 체제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진지전은 기동전, 결정적인 순간의 마지막 기동전을 위한 수단이야. 사이즈로 가면 더 이상 진지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 결정적인 마지막 기동전을 이 자들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지막 기동전이 오면 어떻게 되냐? 중국처럼 수천만 명이 죽어요. 북한처럼 수백만 명이 죽는다고. 그때가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정신 제대로 차리고 기동전은 기동전대로, 진지전은 진지전대로 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지전은 어떻게? 우리도 저것들처럼 지금부터 교사시험 준비하자, 사법시험 준비하자 이럴 수는 없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교사들 중에 그래도 다수는 자유파 정체성을 갖고 있어. 검사들이 저렇게 정권에 개가 돼가지고서 저러고 다녀도 대통령 부부 집어넣고 저러고 다녀도 그래도 검사들의 다수는 여전히 대한민국 정체성을 갖고 있어. 다수. 예? 저 무슨 국제인권법 연구회인지 뭔지 하는 것들 다 합쳐봤자 한 500명도 안 돼. 그런데 판사는 모두 3,000명이거든. 그럼 2,500명은 아직 오염되지 않았다는 거야. 다만 이것들이 용기 내서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사법시험 준비해가지고서 한 20년 있다가 자유우파 검사 만드는 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너무 지금과 같이 이 급박한 정체 속에서는 좀 한가한 얘기입니다. 이미 검사되어 있고 이미 판사되어 있고 이미 경찰에 들어가 있는 자유파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 내게 만들고 그들이 싸우게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돼. 그러려면 야, 너 싸워라. 너 생각이 다르지 않냐. 저 좌파 것들하고 싸워라. 우리가 보호해줄게. 우리가 함께 해줄게. 라고 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저들이 고성무기만 믿고 그래 내가 싸워도 난 뒤를 봐주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는 생각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도 현실적인 거는 뭐냐? 국민의힘이 야 싸워. 우리가 뒤 봐줄게. 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미련중에 갖고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국회의원 107명이 갖는 힘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김대중이가 노태우 정부 때 노태우를 그냥 막 윽박지르고 휘두를 때 김대중이가 갖고 있었던 국회의원 배지가 83개인가 4개밖에 안 돼요. 지금 우리는 107석을 갖고 있어요. 한번 똘마니들 몇 명 나가더라도 한 100명 전후로는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효율적으로 잘 활용만 되면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대를 통해서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지도부가 구성되는 것과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100년 동안 또는 7, 80년 동안의 한국 건국 과정과 근대화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 근대화 혁명의 주역들, 대한민국 정체성이 확실한 사람들이 다 포진돼 있어요. 다만 이들이 저것들이 하도 설치니까 중풀나게 나섰다가 나만 당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 때문에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침묵하는 다수가 어느 순간 광장으로 나와서 100만이 되고 200만이 됐던 거거든요. 예? 그 힘을 우리가 조직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경험했던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네. 싶어요. 그냥 우리들은 마음만 있었는데 문재인 때 이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니까 시골살이 한다고 내려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내려가니까 이미 시골에도 다 좌파들이 잡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상주하고 보원 사이에 있는 데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또 한 번 놀랬거든요. 거기 가서 한번 경험해보자고 갔는데 법륜스님 형님 혹시 알고 계세요? 네. 그분이 거기서 자연살림 하잖아요. 네. 거기 가서 또 놀란 거는 프로젝트를 다 가지고 있어요. A, B, C 뭐 이럴 정도로 갖고 있는데 책을 만들고요. 정교조가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다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를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좀 또 한 가지는 그를 하기 위하게끔 이 좌파들이 자금을 다 대줘라. 그게 너무 놀랬거든요. 소름 끼치도록 놀랬어요. 그리고 길러요. 거기에 가서 처음부터 위에 올라가게끔 이렇게 교육시키고 있었거든요. 백과사전도 만들고 있더라고요. 남북 금방 통일될 거니까 백과사전을 남북 통일됐을 때 써볼 수 있는 그만큼 깊이 뿌리 박혀져 있고 다 도와주고 있다는 거를 예. 저희들은 그것이 안 되잖아요. 네. 그래. 그 일제 시대 때 좌파 독립운동으로 대표적인 게 암태도 소작쟁이 그리고 원산 총파업이에요. 이제 국사 교과서에도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원산 총파업은 전평이라는 조직이 주도했고 암태도 소작쟁이는 전농이라는 조직이 주도했거든요. 이게 다 조선공산당의 외곽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농민운동의 역사는 100년 넘었어요. 우리나라의 노동자운동의 역사도 100년이 넘었어요. 좌파 노동운동, 좌파 농민운동의 역사가 100년이 넘었다니까. 그 100년 동안에 여러분들은 평소에 잘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지들이 다 쳐져 있어요. 전국 방방곳곳에 좌파 농민운동 단체가 없는 곳이 없고 좌파 노동운동 단체가 없는 곳이 없고 좌파 문화운동 단체가 없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박원순이가 시장할 때 10년 동안 할 때 무려 4, 5천 개의 각종 좌파단체들한테 각종 지원금을 조 단위로 줬다 그러잖아요. 이것들이 돈 받고서 그냥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활동 안 하는 단체들도 혹시 있겠지만 실제로는 안 그래요. 좌파들은 자기들끼리는 그걸 엄격하게 막 자아 비판하고 점검하고 하거든. 야, 너 좌파 혁명운동하라고 박원순이가 어렵게 예산 책정해서 돈 줬는데 너 혁명운동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어? 봐봐. 우리 입장에서 보면 황당한 짓거리지만 그 좌파 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중요한 혁명투쟁의 보고서인 거야. 그런 것들이 수십 년간 축적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아는 이제 자유파의 그 전문가나 원로들은 이미 대한민국은 거의 다 적화됐다고 보는 거예요. 방방곳곳이 좌파 것들이 수십 년간 자리 잡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저 깊은 산상까지. 기독교와 불교의 좌파들의 그 실상은 이게 종교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급적이면 구체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또 북한과의 교류를 가장 열심히 빈번하게 한 분야가 종교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니까 인도주의 지원을 해야 된다고 명분 내세워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기가 참 좋은 게 종교단체입니다. 예. 그런데 그게 북한의 이 포섭 전략에 딱 맞는 그런 컨택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멀쩡하게 생긴 성직자, 멀쩡하게 생긴 그 스님들이 알고 보니까 북한과 수십 년간 긴밀한 네트워킹을 가져왔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지만 좌파 입장에서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아니 대한민국을 무너뜨리고 저 북한식 사회주의로 가려고 하는 목적을 갖고서 평생을 혁명운동에 매진해온 그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소홀히 했으면 나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조금 인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여기도 좌파가 있었네? 근데 보니까 이게 어쩌다 좌파가 아니고 30년간 여기서 털을 잡고 있었네? 가 나오는 거야.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너무나 이렇게 조직적으로 오랫동안 그 좌파들이 잠식해왔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시작은 해야지. 어떻게 시작해?
우선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뭐 저는 대충 다 알아요. 지금 질문하셨고 제가 상대적으로 모르지만 대충 이런 구조를 갖고 수십 년간 둥지를 파왔단 말이에요. 곳곳에서. 네, 그렇지. 응?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전 생태계 얘기하잖아요. 좌파 생태계가 우리 자유우파 생태계보다 훨씬 강해. 좌파들은 자기들끼리 작업자족이 다 가능해. 이미. 아니, 자, 이를테면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 뭐, 차 사려면 현대자 자동차 직원이면 좀 싸게 산다며. 그럼 현대자동차야말로 민노총이 제일 센 데 아니야. 좌파들은 차도 싸게 사. 쌀도 싸게 먹어. 자기들 생각 통해가지고.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다 해결하는 좌파 생태계가 이미 수십 년간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주인이겠구나 생각하면서 정말 허당으로 살고 있는 거지. 이런 현실부터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돼. 그러면 길이 열려요. 우리가 건국하고 우리가 근대화 해놓은 나라이기 때문에 길은 있어요. 다만 이 인식을 못하니까 아무것도 시작을 못하는 거죠. 일단 오늘 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 미국의 마가와 트럼프를 중심으로 자유우파들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에 비해서 이제 공산화가 심하게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보다 더 힘든 여정이 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 바라보시는 우리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그래요. 사실 우리가 백척간두의 위기 속에 서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진짜 지금 앞으로 향후 몇 년간 우리 자유우파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면 진짜 이 대한민국 체제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희망도 없냐 그러면 사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아무런 희망도 없다고 하면 그냥 지금부터 좌파들의 노예로 살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저 베트남의 보트 피플처럼 그냥 외국으로 도망가든지 닥쳐서는 그럴 기회도 없으니까 미리 그렇게 도망을 가든지 노예로 사는 준비를 하든지 해야 돼. 아무 희망이 없다면. 저는 여전히 해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중에 했지만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는 공산당은 싫은 거예요. 저 종북주사파 저것들이 워낙 위장을 잘해가지고 저것들이 수십 년간 구사해온 통일전선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거든요.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들의 적화 야욕을 숨기고 당면의 현안 중심으로 중도파들을 견인해서 전선을 구축하는 게 통일전선 전략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싫은 사람은 다 모여 이렇게 하는 거야.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 모이자 이게 아니고 박근혜 싫은 사람은 다 모여. 그럼 박근혜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 싫은 사람 다 모인다니까 촛불 들고 나오는 거야. 윤석열 싫은 사람 다 모여. 이게 통일전선 전략이에요. 그게 뭐 적화를 위해서 모여라 이러면 얼마 안 모이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도권을 행사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전략이고 무서운 전략이라고 해요. 그런 전략이 지금 구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디에 누구한테 당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도 윤석열도 왜 이렇게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당했지? 아니 돈 한 푼 안 먹은 박근혜 대통령이 어쩌다가 이렇게 탄핵당했지? 어디 동전해 있어? 누구한테 당했는지 어떤 수법에 당했는지도 잘 모르고 저는 이것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알면 대응이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대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있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있어요.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선택하라고 그러면 공산당 선택할 사람은 10%도 안 돼요. 그 실체를 모르니까 이재명이 찍어주는 거예요. 그 실체를 모르니까 더불어민주당 찍어주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것은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의 선택이 사기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사기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된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냐?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알려줘야 되고, 자유파 유튜브들이 알려줘야 되고, 그리고 자유파의 정치적 대표체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알려주는데 앞장서야 돼요. 그 정당이 가장 파급력과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전대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제대로 싸우는 당으로 거듭나도록 우리가 계속 견인하고 압박해야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부산에서 구성국 박사님이 오셔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해주셔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진짜 제가 서울에서도 많이 들어봤지만 진짜 너무 좋은 이런 인사이트와 해안을 주셔서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주신 그런 메신저의 중요성이랄까, 진지전의 중요성, 이전부터 깊이 공감하고 있던 내용들이어서 앞으로도 참 이렇게 저희가 단체로서 열심히 한번 그런 것들을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방송TV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TV 운영진 배우 박찬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브라이트 자유청년연대 부산에 특별 방문을 주셨는데 너무 멀리서 오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네. 박 박사님 화이팅! 건강하십시오.